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겸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신기현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분야에서 기술과 디자인과 여러 가지 영역들을 융합해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경험을 쌓으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저희 국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논의했던 내용들 함께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케팅 분야에서 미디어 아트라는 장르와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는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디어 아트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마케팅과 아트와 테크놀로지가 만났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마케팅에서 아트의 역할이 무엇인가? 사실 아트가 마케팅과 만나는 일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이 이런 브랜드와 만났을 때 혹은 아티스트와 만났을 때 어떤 가치를 가져갈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트는 뭔가 희소하다, 숭고하다, 신비롭다 이런 이미지들을 브랜드가 가져가거나 브랜드의 상품들이 그 이미지를 함께 가져가게 되는 거죠. 마케팅에서 그렇다면 테크놀로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은 테크놀로지라는 것이 가진 미래적인 이미지 혹은 진보적인 이미지, 도전적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자신의 브랜드에 더 입혀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테크놀로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엔지니어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기술, 그런 작품들이 어떤 기계적인 아름다움을 가지는. 그래서 미디어 아트와 마케팅이 만났을 때 기술과 아트를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미디어 아트가 아닐까. 미디어 아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익숙한 것들을 넘어서는 낯설고 혹은 반전이 있는 그런 스토리, 경험을 우리에게 메시지로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두 축으로 한번 미디어 아트와 마케팅의 만남을 한번 구분 지어봤어요. 두 개의 축이 있고 그 축을 기준으로 4분면을 나눠봤는데요. 두 개의 축은 하이테크라는 것과 로우테크의 축을 하나를 설정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예술성과 상업성. 사실 저희 국가 포럼을 이야기하면서 상업적 가치 혹은 비즈니스로서 어떻게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서 한번 추계라가 대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분류를 유형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하이테크와 로우테크의 축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이테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뭐 여러 분야, 그래픽이나 웹, 네트워크, 센서, 디스플레이 등등 모든 분야에서 거의 실시간적으로 계속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하이테크죠. 심지어 하이테크라는 것은 계속해서 유동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트렌드적인 성향이 있어서 제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느샌가 로우테크가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날마다 보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이테크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아트를 한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술에 대한 익숙함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죠. 만약에 기술에 대한 익숙함이 없이 메시지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했을 때는 아마 미디어 아트라고는 전시회 가서 보신 적이 많으실 건데 뭔가 어려워요. 기술은 보이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낯설고 차갑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기술에 대한 익숙함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메시지로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술 이상의 것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네, 로우테크. 로우테크라고 해서 또 아주 오래된 문명의 그런 기술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스스로 이렇게 정의를 해봤는데요. 얼마 전까지도 하이테크라는 이름을 불렸던 근데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해진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디어 아트를 한다고 해서 꼭 기술을 최첨단 기술을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손에 있는 스마트폰 혹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용하시는 자동차, 엘리베이터, 빌딩 같은 것들이 훨씬 하이테크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우리는 아트에 사용하는 기술들은 그거보다 훨씬 낮은 수준 혹은 검증되지 않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기술인데 왜 우리는 그것들에 놀라고 신비로워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로우테크에서는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내는 것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조금 더 가깝게, 명확하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로우테크를 아주 극단적으로 사용한다.
어떤 장인 정신으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주는 놀라움 또한 굉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축으로 아까 예술성과 상업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명확할 것 같아요. 예술성이라는 것은 아티스트의 아트워크 혹은 테크놀로지 자체를 어떻게 부각시키느냐. 상업성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에 앞서서 브랜드나 브랜드의 상품이 먼저 보여줄 수 있는 두 가지 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상관관계는 만약에 아티스트의 네임 밸류가 더 높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브랜드가 아티스트의 이름을 입을 수 있겠죠. 하지만 또 거꾸로 아티스트가 브랜드의 이름을 입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관관계는 어느 것이 더 큰 네임 밸류를 가지냐에 따라서 형성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두 축이 설정이 되었을 때 총 4개의 4분면을 나눠볼 수 있겠죠. 이제 이 하나씩 한번 몇 가지 레퍼런스들과 함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로우테크와 상업성이 만났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티스트나 아트웍의 이미지가 브랜드와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의 상품을 사람들이 경험하기까지의 과정들에 우리가 이미 익숙한 어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거나 메타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세임 미야케의 작업이고요. 어떤 특별한 기계 장치는 아직 보이지 않죠. 근데 지금 이 인터페이스에서 보이는 게 이 작은 펜들, 우리가 보면 하이테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냥 전기가 들어오면은 돌아가고 전기가 끊어지면은 멈추는 이거를 정교하게 컨트롤을 해서 마치 굉장히 우아한 느낌의 움직임을 패브릭을 통해서 만들고 있고요. 이게 실제 내장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섬세한 느낌들을 표현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도쿠진 요시오카가 에르메스와 협업을 했던 사례인데요. 이거는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이게 뭐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잠시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셨던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굉장한 기술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니터 화면 속에 여자가 입으로 바람을 불면은 실제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패브릭이 물리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죠. 굉장히 심플한데 우리는 왜 이런 것들 생각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재밌죠? 네, 그 다음으로는 이번에 제가 작업했던 건데 E-Mart is the Walmart of Korea with 141 chain stores across the nation. 제가 미디어 아트라는 장르를 다루면서 사실 아주 오랜만에 전기를 쓰지 않고 진행했던 프로젝트예요. 목표는 이마트가 12시에 판매량이 매우 저조하다는 거에 착안을 했어요. 누구나 알고 있는 해와 그림자의 원리를 QR코드랑 연결해서 12시가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QR코드가 완성이 되고요. QR코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통해 접속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때나 접속할 수 없다는 점이 오히려 특별함을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시에만 접속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 혹은 이벤트는 어느 때나 접속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겠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포터블하게 분리해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벤트를 벌였었고요. 이번에는 로우테크와 예술성이 만났을 때 어떤 모습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티스트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완성한 어떤 숭고한 이미지들이 로우테크와 예술성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사례일 것 같아요. 2010년에 국내에서 전시를 했던 작가인데 테오 얀센, 그리고 2007년에 BMW랑 같이 BMW에서 테오 얀센의 작품을 자사의 이미지로 촬영을 했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거대한 기계 장치가 어떤 연료나 전기의 도움 없이 바람만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굉장히 정교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우테크를 극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이테크 이상의 놀라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이것만 하셨어요. 이 작업만 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생물의 이런 진화 과정처럼 생물의 계보까지 만들어서 아주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계시고요. 예, 이번에는 하이테크와 상업성, 사실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분야인데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브랜드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사람들이 접근하기까지의 시선을 끄는 역할을 기술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벤츠예요. 벤츠의 사례인데요. 자동차의 표면에 LED 모듈을 설치를 하고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인비저블 카인데요. 자동차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반대편에는 카메라, 앞쪽에는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어서 자동차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있죠. 이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친환경 자동차예요. 그래서 연료나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적다. 그런 보이지 않는 속성들을 재밌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가시화시킨 프로젝트입니다. 예, 이번 케이스는 총 세 가지 시리즈를 보시게 될 건데요. 이 제품 아시죠? 나이키 프리런이라는 제품이고요. 신발 밑창이 아주 유연해요. 그래서 180도까지 꺾이는데 이거를 이 안에 이제 이런 플렉서블 센서를 달아서 신발의 휘어짐을 마치 악기의 인터페이스처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미디 아티스트들 혹은 전자음악을 하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퍼포먼스를 아주 재밌게 이런 퍼포먼스를 영상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반응을 일으켰었고요. 네, 재밌는 거는 근데 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나이키는 발전을 시켜서 확장을 시켜나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미디어 파사드라고 해서 건물의 표면에 빔 프로젝터로 이렇게 영상을 투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던 신발의 휘어짐을 통해서 이 건물이 마치 신발에 반응해서 이렇게 꿈틀꿈틀하는 것처럼 당연히 기술적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겠죠. 이런 퍼포먼스를 나이키는 마케팅으로서 활용하고 있고 아티스트들이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하이테크와 예술성, 사실은 가장 다가가기 어려운 분야가 하이테크와 예술성이 만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기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기술에 대한 경외심을 브랜드가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속성들을 전달할 수 있는 사례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BMW가 시도했던 아트웍이에요. 보시면 이 구슬이 매달려서 아주 정교하게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자동차가 디자인되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스토리를 이 구슬의 배열을 가지고 매우 신비롭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독일 쪽의 작품들이 상당히 철학적인, 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아주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번에도 자동차 기업인데요. 이번에는 네트워크라는 이슈가 조금 포함이 돼요. 지금 보시는 이 기계는 아우디의 자동차를 제조할 때 공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로봇 기계예요. 정말 산업 분야에서는 가장 최첨단에 있는 기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기계에 실제 아우디에 사용되는 LED 램프를 달았고요. 이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이 기계가 글씨를 써요. 여기는 공공장소죠. 광장에서 이 로봇팔이 움직이면서 뭔가를 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 그림은 유저들이 웹을 통해서 보내준 텍스트 메시지를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장시간 노출을 하면은 메시지가 로봇팔을 통해서 공기 중에 기록이 되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사례로 설명을 드렸고요. 각각이 가진 목적은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혹은 기업이 할 수 있는 것,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것 분명히 다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는 다음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스페셜리스트, 전문가 시대를 그동안 살아왔는데요. 이제는 전문가가 넘쳐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제너럴리스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너럴리스트를 세 가지로 분류해봤어요. 첫 번째, 미디에이터, 중개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티스트와 엔지니어, 마케터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인재의 상. 그리고 그 분야들에 대한 섬세한 이해를 통해서 각 분야, 굉장히 섞이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각 분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 분명히 같이 뭔가 만들어내고 싶었는데 하다 보면 자꾸 싸우게 돼요. 그랬을 때 그 방향을 계속해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필요로 하고요. 실제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크리에이티브 랩이라고 만들어서 마케팅과 구글의 연결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테크 큐레이터라고 이름을 적었는데요. 미디어 아티스트가 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해킹이라는 식의 이미 있는 기술들을 가져다가 재미있게 활용하는 방법들도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기술들은 분명 넘쳐나요. 이것들을 아티스트의 관점에서, 창의적인 관점에서 큐레이션 할 수 있는 역할, 이것이 테크 큐레이터가 할 수 있는 일이겠고요. 또 하나는 날 걸로 있는 재료를 분명 요리하기가 어렵죠. 레시피도 복잡하고요. 이것들을 마치 인스턴트 식품과 같이 빠르게 요리를 할 수 있고 누구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기술의 검증, 분명히 다들 하고 싶어 해요. 이런 것들 시도를 하고 싶어 하는데 시도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먼저 가본 사람으로서 기술적인 검증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매스 커뮤니케이터예요. 아티스트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아티스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대중들이 좋아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언어로서 번역하는, 각 분야에 분명 다른 언어들이 존재하거든요. 그것들을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매스 커뮤니케이터가 할 수 있겠고요. 또한 대중성의 확보, 분명히 지속 가능하려면 어떤 수익 모델이라는 것도 존재해야 되고 대중들과 소통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티스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역할. 마지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할인데요. 과정들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것들, 그리고 활용된 기술들을 공유하는 것들, 양방향의 참여를 돕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이런 역할들을 매스 커뮤니케이터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사실 제가 추구하고 있는 역할이에요. 이 세 가지 모두.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앞으로 궁극적인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이상 미디어 아트와 마케팅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궁금하신 점을 여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저기 계십니다. 네. 아까 신기한 작가님한테 여쭤볼게요. 아까 그 제너럴리스트의 세 가지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요. 그것이 요즘에 많이 현재 자라나고 있는 젊은 이들한테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진짜 제너럴리스트 같아요. 근데 기존 세대들한테는 낯선 세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존 세대분들이 좀 화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너럴리스트로 가는 특별한 패스나 혹은 노하우 같은 것이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좀 특별하다고 많이 이야기하세요. 왜냐면은 다른 분들이 학교나 유학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셨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거의 모든 분야를 사실 독학으로 공부를 했고요. 프리랜서를 이제 한 6년 정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씩 분야들을 경험하면서 그 분야가 좀 익숙해지려고 할 때 내가 과감하게 그거를 좀 박차고 다른 분야로 넘어갈 수 있는 좀 결단이랄까요? 사실 새로운 분야에 가면은 아는 사람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전까지 내가 경험했던
경험하고 배웠던 것들이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두 분 다 사실 융합이라는 말씀 많이 주셨었는데 제가 뭐 마케팅 쪽을 갔지만은 원래 저는 배경이 인테리어와 건축 쪽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디자인, 뭐 유저 익스피리언스, 또 요즘은 사회적인 뭐 비영리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것들이 정말 재밌는 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거기서부터 나는 전문가가 아닌데 정말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괜찮다고 같이 한번 뭔가 해보자고 연락이 와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배우고 근데 어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사실 거기는 제가 굳이 몰라도 그런 일들을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오히려 다른 곳에서 보고 온 것들을 관심 있어 하시고 저에게는 그런 역할들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가 전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면 저는 전문성이 아무것도 없는데 대신에 이쪽에 있는 것들을 저쪽으로 실어 나르고 저쪽에 있는 건 이쪽에 실어 나르고 마치 꿀벌이 이렇게 꽃가루를 나르는 것처럼 그런 촉매 역할. 그래서 저는 제너럴리스트로서 포지셔닝을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게 또 하나의 스페셜리스트로서 분명히 가치를 가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들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를 꾸며주신 세 분의 연사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